이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건데 자네가 이걸 왜? 면접장에서 쓰러진 가난한 청년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제1위 태성그룹의 냉철한 회장님이 체면도 있고 다급히 셔츠 단추를 뜯어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30년 전 생이별한 첫사랑에게 걸어주었던 그 은색 목걸이가 거짓말처럼 셔츠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대체 왜 일면식도 없는 이 흑수저 청년이 회장님의 목걸이를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낡은 펜던트 뒤에는 과연 30년 동안 숨겨진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연 들려드릴게요. 저녁 7시 강남대로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마철 특유의 굵은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두들기고 수천 개의 브레이크 등이 붉은 강처럼 이어져 있었죠. 경적 소리와 빗소리가 뒤엉켜 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행렬 속에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어요. 태성그룹 박진철 회장. 63세 나이에 제게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리무진 뒷좌석에 깊이 파묻힌 그는 피로에 절은 한 사내에 불과했어요. 진철은 태블릿 화면을 무심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인수합병 서류, 이사회 안건, 해외법인 보고서, 글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지만 머릿속으론 한 줄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만 회의가 8개였습니다. 점심은 샌드위치 반 조각, 저녁 약속도 술잔만 들었다 놨을 뿐이었죠. 손가락이 저절로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진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눈물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낡은 리어카 하나가 위태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폐지가 산더미처럼 실린 리어카를 끌고 있었는데 빗길에 바퀴가 미끄러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비닐 우비 사이로 흰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진철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저 나이에 저 고생을 하다니.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그뿐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그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 무뎌져 있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편의점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가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파란색 편의점 조끼를 입은 청년이었어요. 우산도 없이 폭우 속으로 달려나간 그는 순식간에 리어카 뒤로 돌아가 두 손으로 힘껏 밀기 시작했습니다. 진철의 시선이 청년에게 고정되었어요. 얇은 티셔츠가 피부에 착 달라붙으면서 단단한 어깨와 팔 근육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고된 노동을 해온 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청년의 표정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할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이고 있었죠. 마치 빗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요. 진철의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뻐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차창에 손을 갖다 댔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저 청년의 젖은 등과 선한 눈웃음만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진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의 어느 날이었어요. 26살 의대 본과 3학년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걸어가던 그때의 자신. 어린 환자에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웃어주던 그때의 자신 말이에요. 그 시절 진철의 눈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고치겠다는 꿈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지금 저 청년의 미소가 바로 그때
자신의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진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랐어요. 빵! 경적 소리에 진철은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지만 진철은 목을 돌려 계속 뒤를 바라봤습니다. 리어카가 인도 위로 올라섰고 할머니가 청년에게 뭔가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청년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폭우 속에서도 햇살처럼 빛나는 것 같았어요. 요즘 세상에도 저런 놈이 다 있네. 진철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대체 누구 닮아서 저러는 거야? 한편 민우는 할머니가 쥐어준 박하사탕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드세요. 민우가 사양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주름진 손으로 민우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고맙다고 아들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도 살아있으면 너만 했을 텐데. 할머니의 눈가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어요. 민우는 괜히 코끝이 찡해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거든요. 민우는 박하사탕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시릴 정도로 차갑고 달콤한 맛이 퍼졌어요. 사탕 하나가 뭐라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민우는 젖은 머리카락을 훑어넘기며 편의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10시부터 대리운전을 뛰어야 했거든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대리운전. 아침 6시부터 낮 2시까지 택배 상하차.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편의점 알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생활이 몇 년째인지 모릅니다. 30살 청년의 삶이라고 하기엔 너무 고단했어요. 또래들은 회사 다니고 연애도 하는데 민우에게 그런 건 다른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민우는 웃었어요. 투정 부려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박하사탕의 시원한 향이 남아있는 한 조금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같은 시각 리무진은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사이로 으리으리한 저택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중 가장 깊숙한 언덕 위 저택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진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넓은 거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털 샹들리에 벽면의 미술품들. 누가 봐도 감탄할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진철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기가 없었어요. 수백 평짜리 저택인데 그를 맞이하는 건 가정부의 형식적인 인사뿐이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없었죠. 거실 한편의 흑백 영정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2년 전에 사별한 아내였습니다. 잠시 묵념을 올렸지만 슬픔이 밀려오지 않았어요. 사랑 없이 시작된 정략 결혼이었으니까요. 12명이 앉을 식탁에 1인용 식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정성껏 차려진 한정식이었지만 숟가락을 들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8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왔어요. 진철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30년 전 병원 옥상에서 함께 이 노래를 듣던 그 사람이요. 밥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진철은 2층 서재로 올라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달 모양의 은색 펜던트가 손바닥 위로 떨어졌어요. 세월의 광택은 바랬지만 뒷면의 이니셜만은 또렷했습니다. 진철과 영숙. 세상에 단 2개뿐인 목걸이였어요. 30년 전 젊은 의대생 진철이 첫사랑 영숙에게 직접 만들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본 청년의 얼굴이 자꾸 아른거렸습니다. 진철은 펜던트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을 묻어두었던 이름이 입술 끝에서 새어나왔어요. 영수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진철의 눈가에서 무언가가 반짝 빛났습니다. 삐, 삐, 삐. 그 시각 서울 외곽의 한 병원에서는 진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이름의 주인공이 기계에 의지한 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투석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축축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12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각 침대마다 환자들이 투석기에 연결되어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중 창가 쪽 침대에 영숙이 누워 있었어요. 56살. 한때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어요. 피부는 칙칙한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볼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5년간의 투석 생활이 그녀의 몸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렸죠. 영숙의 왼팔에는 굵은 관이 2개 꽂혀 있었어요. 동정맥루라고 부르는 투석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혈관이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시퍼런 멍 자국과 바늘 자국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주사 자국들이 팔뚝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멀쩡한 피부를 찾아보기가 더 어려울 지경이었죠. 투석기가 쉴 새 없이 윙윙거리며 영숙의 피를 빨아들였다가 걸러서 다시 몸 안으로 돌려보내고 있었어요. 이틀에 한 번, 4시간씩.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영숙은 일주일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으니 기계가 대신 피를 걸러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영숙은 눈을 감은 채 천장을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투석을 받는 4시간 동안은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늘이 꽂힌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피가 새거나 기계에 오류가 생겼거든요. 그때 투석실 문이 열리며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봉지 안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반값에 산 삼각김밥 2개와 500원짜리 컵라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민우의 점심이자 저녁이었죠. 엄마, 나왔어. 민우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아들의 얼굴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영숙의 첫마디는 언제나 그거였어요. 자신은 기계에 매달려 힘겹게 숨을 쉬면서도 걱정하는 건 오로지 아들 밥 걱정이었습니다. 응, 먹었어. 엄마는 좀 어때? 민우는 비닐봉지를 재빨리 의자 밑으로 밀어 넣었어요. 어머니에게 폐기 직전 도시락을 먹는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숙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따라 몸이 더 무거웠어요. 팔에 꽂힌 바늘 주변이 욱신거렸고 어지러움이 가시질 않았죠. 그때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자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또 그 번호였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우 씨? 나야 나. 이번 달 이자 또 밀렸어. 알고 있지?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사채업자였어요. 3년 전 어머니 병원비가 급해서 손을 댄 돈이었습니다. 원금 500만 원이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지금은 2천만 원이 넘어 있었죠. 저 이번 주 안으로 꼭. 이번 주? 지난달에도 그러더니 야, 나도 먹고 살아야 해. 다음 주까지 못 갚으면 알지? 집에 찾아간다. 전화가 툭 끊어졌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어요. 누구야? 아니야, 그냥 광고 전화. 민우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자신 때문에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걸요.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같은 돈 먹는 하마는 죽지도 않아서 문제야.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진짜야. 이렇게 살아서 뭐해? 너 인생만 망치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있어야 내 인생이지. 그런 소리 다시 하면 나 진짜 화낸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투석실로 들어왔습니다. 영숙의 차트를 들여다보던 의사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어요. 보호자분,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민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혈관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동정맥류의 협착이 심해서 이대로 가면 투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식밖에 답이 없습니다. 바늘 꽂을 곳도 거의 없어요.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단 밀린 병원비부터 해결하셔야 합니다. 원무과에서 연락 갔을 거예요. 민우는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말했어요. 이영숙님 보호자시죠? 미납금이 500만 원입니다. 이번 달 안에 해결 안 되시면 입원 치료는 어렵습니다. 민우는 화장실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3,400원. 민우는 세면대를 붙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소리 없이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삐걱거리는 장판. 그마저도 월세가 밀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형편이었죠. 영숙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려고? 식당에 전화해 봐야지. 설거지라도 하면 하루에 5만 원은 벌잖아. 안 돼. 엄마 지금 몸이 어떤데? 민우가 어머니를 다시 눕혔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어떡해? 너 혼자 벌어서 언제 그 돈을 다 갚아?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태성그룹 신입 공채, 초임 연봉업계 최고 경신. 민우는 기사를 눌렀어요. 초임 연봉 7천만 원의 성과급까지. 중소기업의 두세 배였습니다. 이거면 빚을 갚고 어머니 수술비까지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뭐 보는 거야? 취업 공고. 태성그룹에서 공채를 하는데. 순간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태성? 그룹?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요. 엄마, 왜 그래? 영숙은 한참을 헐떡이다가 겨우 진정했어요. 그 회사는 안 돼. 거기만은 안 돼. 왜?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 지금 회사 가릴 때야? 나 스펙 없어. 학벌도 없어. 근데 우리한테 다른 길이 있어? 영숙은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붙으면 엄마 수술시킬 수 있어. 빚도 갚을 수 있고. 영숙은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낡은 노트북으로 채용 공고를 찾고 새벽까지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대단한 스펙은 없었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올 무렵 지원서 제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떨어지면 끝이야. 민우는 눈을 감고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나 꼭 붙을게. 꼭 살려줄게.
새벽빛이 반지하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민우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성그룹 본사 12층 인사팀 사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수천 장의 이력서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서류를 분류하고 전화를 받고 컴퓨터 앞에서 눈을 비벼가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규모 공채 시즌이었거든요. 올해 지원자만 3만 명이 넘었어요. 그 한복판에 맹기도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45살. 빳빳하게 다린 양복에 번들거리는 구두, 기름칠한 듯 깔끔하게 넘긴 머리카락. 전형적인 출세주의자의 외모였어요. 맹기도는 이력서 더미를 훑어보며 여유롭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명문대 출신 이력서만 따로 골라서 오른쪽에 쌓았어요. 그 외의 학교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학벌은 곧 능력이었고 스펙은 곧 인격이었어요. 다음 이력서를 집어들었어요. 학력란을 보자마자 맹기도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지방대? 그것도 야간? 맹기도는 피식 웃음을 흘렸어요. 증명사진을 힐끗 봤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또렷한 눈매. 토익 점수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이런 게 왜 지원을 해? 요즘 세상에 이런 흙수저가 아직도 있나? 꿈도 야무지게 크네. 맹기도는 비웃음을 흘리며 이력서를 책상 한쪽 박스에 툭 던졌습니다. 박스에는 빨간 글씨로 파쇄되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무덤이었죠. 강민우라는 이름이 적힌 이력서가 다른 탈락자들의 서류 위에 아무렇게나 떨어졌습니다. 맹기도는 다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음 이력서를 집어들었어요. 그에게 민우의 이력서는 이미 잊힌 존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님 오십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직원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사무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허둥지둥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맹기도도 급히 넥타이를 고쳐 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진철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 그가 들어서자 방 안의 공기가 단번에 무거워졌어요. 비서실장이 뒤를 따랐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로 직접. 맹기도가 허리를 굽히며 다가갔습니다. 불시 점검이야. 신입 공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보러 왔어. 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했습니다. 진철이 천천히 사무실 안을 걸어 다녔어요. 직원들의 책상을 둘러보고 서류 더미를 훑어봤습니다. 맹기도는 뒤를 따라다니며 연신 설명을 늘어놓았어요. 진철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습니다. 파쇄 대기 박스 앞이었어요. 진철의 시선이 박스 안으로 향했습니다. 맨 위에 놓인 이력서의 증명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진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또렷한 눈매, 선한 눈빛. 며칠 전 비 오던 날 강남대로에서 할머니의 리어카를 밀어주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이 친구, 낯이 익는데. 진철은 자신도 모르게 이력서를 집어들었어요.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살펴봤습니다. 강민우 30살. 학력란을 봤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철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자기소개서에 빼곡하게 적힌 글씨.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것, 어머니가 아파서 학업과 일을 병행했다는 것이 담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철의 손끝이 떨렸어요. 회장님, 그건 스펙 미달이라서 탈락 처리한 건데요. 맹기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맹기도를 쏘아봤어요. 스펙 미달? 예, 학력이나 토익 점수가. 자네 사람을 뽑는 거야? 기계 부품을 뽑는 거야? 맹기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빛 살아있는 놈을 뽑아야지. 스펙은 쌓으면 되지만 사람 됨됨이는 못 만들어. 이 친구 서류 통과시켜. 면접은 내가 직접 본다. 진철은 이력서를 맹기도에게 내밀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진철은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공채 심사, 스펙만 보지 말고 사람을 봐. 알겠나?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맹기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굽혔던 허리를 펴며 손에 든 이력서를 노려봤습니다. 뭐야 이게? 맹기도는 이력서를 책상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회장이 왜 하필 저 이력서를 집어든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한숨을 쉬며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통과시키라고 했으니 어쩔 수 없었죠. 가족관계란에 시선이 닿았습니다. 부미상? 모 이영숙? 맹기도의 눈이 멈췄어요. 이영숙?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30년 전 맹기도가 말단 사원이던 시절 회장의 외삼촌인 최 고문 밑에서 꾸준히를 도맡아 했었죠. 그때 최 고문이 입에 달고 살던 이름이 있었어요. 이영숙. 당시 의대생이던 젊은 도련님이 사귀던 간호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최 고문은 그 여자를 두고 천한 것이라고 욕하며 이를 갈았었어요. 설마 30년 전 그 여자는 아니겠지. 맹기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영숙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데. 에이, 아닐 거야. 흔한 이름이잖아. 맹기도는 중얼거리며 이력서를 서류통과 더미에 끼워 넣었습니다.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회장 지시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같은 시각 반지하 단칸방에서 민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새 자기소개서를 쓰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이었어요.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쓰러지듯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는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 휴대폰을 더듬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화면을 켰어요. 태성그룹 채용 안내. 민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알림을 눌렀어요. 강민우님 서류 전형에 합격하셨습니다. 민우는 한참 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어요. 합격? 내가?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펙도 없고 학벌도 없는 자신이 대기업 서류 전형을 통과하다니요. 엄마. 민우는 벌떡 일어나 영숙에게 뛰어갔습니다. 영숙이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나 붙었어. 서류 붙었어. 영숙은 화면을 보다가 아들의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영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들. 영숙이 민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라깽이 같은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손을 쥐고 또 울었습니다. 아직 면접이 남아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냥 기뻐하고 싶었어요. 한 발짝 내디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반지하 방에도 빛이 드는 날이 있다는 걸 민우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52층 대회의실 앞 복도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종 면접을 앞둔 지원자 20명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같이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력서에 적힌 학교 이름만으로도 기가 죽을 만한 엘리트들이었죠. 민우는 그 줄 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양복은 아버지 없이 자란 그가 유일하게 가진 정장이었어요. 어머니가 10년 전 재래시장에서 사준 것이었죠. 소매가 조금 짧았고 어깨선이 맞지 않았습니다. 구두도 닳아서 굽이 비뚤어져 있었어요. 옆자리 지원자가 민우를 힐끗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 시선에 담긴 의미를 민우도 알았어요. 저런 게 왜 여기 있지?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앞만 바라봤어요. 엄마, 나 꼭 붙을게. 민우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아침 투석실에서 본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핏기 없는 얼굴로 힘겹게 웃으며 잘 다녀오라고 했던 어머니. 그 얼굴을 생각하니 긴장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강민우 씨, 들어오세요. 드디어 민우의 차례가 왔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회의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 뒤로 임원 5명이 앉아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들이 일제히 민우를 향했습니다. 그 위압감에 민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맹기도 인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우 씨, 학력이 특이하시네요. 지방대 야간이시라고요? 비아냥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다른 임원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 그래요? 토익 점수도 없으시고 자격증도 없으시고 대체 뭘 믿고 태성에 지원하신 거죠? 맹기도의 질문에 민우는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뒷문이 열렸어요. 들어오는 사람을 보자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맹기도의 비아냥거리던 표정도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박진철 회장이었습니다. 진철은 묵묵히 걸어와 테이블 한가운데 빈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역시 그 친구군. 진철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며칠 전 빗속에서 할머니를 도와주던 청년. 파쇄함에서 건져낸 이력서의 주인공.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청년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민우는 회장의 시선에 움찔했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진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우 씨, 왜 태성에 지원했습니까? 다른 임원들이 했던 질문과 같은 내용이었지만 느낌이 전혀 달랐어요. 비아냥도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비해온 모범 답안이 있었어요. 태성그룹의 비전에 공감하고 제 역량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그런 뻔한 말이요. 하지만 민우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십니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5년째 투석을 받고 계세요. 병원비가 많이 밀려 있고 빚도 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갚고 어머니께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태성그룹의 비전이나 미래보다 당장 어머니를 살리는 게 급합니다. 이 회사의 연봉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지원한 이유입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떨리는 다리로 꿋꿋이 서서 진철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맹기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면접장에서 돈 얘기를 하다니. 참 솔직하시네요. 하지만 진철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떠올랐어요. 아픈 어머니를 위해 학업과 일을 병행했다는 그 구절이요. 진철은 무언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민우의 눈앞이 갑자기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면접 준비한다고 어젯밤도 꼬박 세웠거든요. 저기. 민우가 비틀거렸어요.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 했지만 허공만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우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임원들이 기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런, 왜 저러지? 구급차 불러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진철이었습니다. 진철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민우에게 달려갔어요. 무릎을 꿇고 민우의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맥박을 짚고 호흡을 확인했어요. 30년 전에 배웠던 의대 시절의 지식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괜찮아. 정신 차려. 진철이 민우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민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진철은 민우의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주었어요.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민우의 목에 걸린 얇은 은색 체인. 그 끝에 달린 작은 펜던트가 셔츠 사이로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진철의 손이 멈췄어요. 달 모양의 은색 펜던트. 세월에 닳아 광택은 바랬지만 그 형태만큼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진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뒤집었어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JC&YS. 진철의 숨이 멎었습니다. 자신의 서재에 있는 것과 똑같은 펜던트였어요. 30년 전 첫사랑 영숙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목걸이. 하나는 자신이 갖고 하나는 영숙에게 주었던 그 목걸이가 지금 이 청년의 목에 걸려 있었어요. 진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왜 내게 있는 거지? 진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우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자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이 목걸이 어디서 났어? 진철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우의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가 주신 거예요. 아빠가 주신 거라고. 그 순간 진철의 눈에서 무언가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주신 거라고. 이영숙, 30살, 아버지 미상.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진철은 의식을 잃어가는 민우를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1994년 봄, 서울대학병원 정원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실려 하늘을 수놓았어요.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의 어깨 위로, 머리 위로 꽃잎이 내려앉았습니다. 삭막한 병원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26살의 박진철은 인턴 가운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총명한 눈빛, 서울의대 수석 입학에 인턴 평가도 최상위권이었죠. 게다가 태성그룹 창업주의 외손자라는 화려한 배경까지. 병원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백마탄 왕자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진철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환자를 살리는 것, 좋은 의사가 되는 것 뿐이었습니다. 야간 당직을 서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진철은 잠깐 바람을 쐬려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옥상 한 구석, 물탱크 뒤에 누군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였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진철은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여자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 달빛에 비쳤어요. 23살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쁘장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서린 눈이었어요. 이영숙이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금방 갈게요. 영숙이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서려 했어요. 아니, 괜찮아요. 저도 바람 쐬러 왔거든요. 진철은 영숙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영숙이 당황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우는 거죠, 뭐. 저도 가끔 여기 와서 울어요.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영숙의 긴장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옥상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숙은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18배 고아원을 나와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공부해서 간호사 자격증을 땄죠. 피나는 노력 끝에 대학병원에 취직했지만 여전히 외로웠어요. 오늘 선배한테 혼났어요. 제가 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서러워서 나한테는 기댈 곳이 없구나 싶어서 영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철은 아무 말 없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잡은 손이었어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영숙이 깜짝 놀라 진철을 바라봤어요. 이제 기댈 곳이 생겼네요. 진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이 비밀 장소였어요. 당직이 끝난 새벽, 점심시간의 짧은 틈, 야근 후 지친 밤. 시간이 날 때마다 옥상에서 만났습니다.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철은 영숙에게 의학 공부를 가르쳐 주었어요. 영숙은 진철에게 도시락을 싸다 주었죠. 소소하지만 따뜻한 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나 너 좋아해. 어느 날 밤 진철이 말했어요. 영숙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그의 여름 진철은 영숙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은색 펜던트 2개였습니다. 달 모양으로 직접 디자인해서 은세공 장인에게 맡겨 만든 것이었어요. 뒷면에는 두 사람의 이니셜을 새겼습니다. JC&YS? 세상에 딱 2개뿐이야. 하나는 내가, 하나는 네가 갖는 거야. 진철이 영숙의 목에 펜던트를 걸어 주었어요. 달이 뜨는 밤마다 이거 보면서 날 생각해. 나도 그럴게.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원히 함께하자. 진철이 영숙을 꼭 안았습니다. 영숙도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둘의 관계가 발각되었어요. 진철의 외삼촌 최 전무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밀고를 한 것이었어요. 최 전무는 영숙을 병원 주차장으로 불러냈습니다. 내년이 이영숙이냐? 최 전무의 목소리는 싸늘했어요. 영숙은 떨리는 다리로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한 간호사년이 재벌가 핏줄에 눈독을 들여 어디서 굴러온 고아년이 감히. 최 전무가 영숙의 뺨을 때렸어요.
영숙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최 전무는 두툼한 돈 봉투를 영숙의 얼굴 앞에 내던졌어요. 이 돈 받고 꺼져. 오늘 이후로 진철이 눈앞에 얼씬거리면 그땐 가만 안 둬. 영숙은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자신의 존재가 저 돈보다 못하다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돈을 줍지 않았어요. 저는 돈 때문에 진철 씨를 만난 게 아닙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최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끝까지 버르장머리가 없군. 좋아, 두고 보자. 그날 밤 진철은 외삼촌에게 불려갔어요. 외삼촌, 영숙이를 때렸다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철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 전무는 냉정했어요. 내 앞길을 망칠 수는 없다. 미국 유학 준비해라. 내일 비행기 타. 싫습니다. 저 영숙이랑 결혼할 겁니다. 진철이 대들었어요. 최 전무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 알지? 내가 손만 쓰면 치료비 지원 끊을 수 있어. 그래도 괜찮겠어? 진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지병으로 투병 중이었어요. 외삼촌의 지원 없이는 치료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비열하게, 좋게 말할 때 포기해. 어차피 그 여자는 이미 병원에서 쫓겨났어. 진철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오늘자로 해고야. 어디 갔는지는 나도 몰라. 진철은 외삼촌의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영숙은 이미 없었습니다. 기숙사에도 자주 가던 곳에도 없었어요. 영숙아, 영숙아. 진철은 밤새 서울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영숙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진철은 강제로 공항에 끌려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진철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진철이 절규했어요. 하지만 공항 어디에도 영숙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진철의 눈에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그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허름한 고시원에서 영숙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어요. 2줄. 양성이었습니다. 진철의 아이였어요. 영숙은 테스트기를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진철에게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빼앗기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어요. 목에 걸린 달 모양 펜던트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철 씨, 영숙은 펜던트를 꼭 쥐었어요. 이 아이는 내가 지킬게요. 꼭 지킬게요.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빗소리가 지금도 영숙의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태성병원 최상층 VIP 병동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복도 양쪽에 서 있었어요. 일반인은 얼씬도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2층 전체가 오직 한 사람의 환자를 위해 비워져 있었어요. 박진철 회장은 병실 앞 유리창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우가 보였어요. 하얀 시트 위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푹 꺼진 눈두덩, 앙상하게 드러난 광대뼈, 며칠을 굶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진철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민우의 얼굴을 쓰다듬는 신용을 했어요. 30년 전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거울 속에서 보던 바로 그 얼굴. 코의 선, 눈썹의 모양, 턱의 각도까지.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진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장이 허리를 굽히고 서 있었어요. 환자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진철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과로입니다. 며칠 푹 쉬시고 영양 보충하시면 회복됩니다. 영양실조라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드셔서 그렇습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진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못 먹어서 내 자식이 밥을 굶다니. 진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장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진철은 다시 유리창을 바라봤어요. 민우의 앙상한 손목이 시트 위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말랐어요. 침대 옆에는 면접장에서 신고 왔던 낡은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굽이 닳아서 비뚤어진 구두. 진철은 가슴을 쳤어요. 미안하다. 아비가 죄인이다. 낮은 독배기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입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서류 한 장이 떠 있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진철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았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어요. 성명 강민우. 생년월일 1995년 2월 14일. 부미상. 모 이영숙. 1969년생. 부미상. 그 세 글자가 진철의 가슴에 박혔어요. 미혼모. 영숙은 미혼모로 민우를 낳고 키웠습니다. 아버지 이름 한 줄 없이 30년을 혼자서. 진철은 태블릿을 꽉 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진철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복도 저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회장님 계십니까? 맹기도 인사팀장이 큰 화환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가로막았지만 맹기도는 억지로 비집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저 좀 보게 해주세요. 쓰러진 지원자 문병 왔습니다. 진철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돌려보내. 네. 당장 돌려보내라고 했다. 진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이 퍼렇게 섰어요. 경호원들이 맹기도를 끌어냈습니다. 맹기도의 항해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진철은 다시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면접장에서 수고한 것입니다. 비서실장이 작은 비닐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쓰러지셨을 때 바닥에 떨어진 것을 수거했습니다. 진철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잠시 들여다보다가 비서실장에게 도로 건넸습니다. 유전자 센터장 닥달해서 오늘 밤 안으로 결과 가져와. 비용은 얼마든 써도 좋아.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비서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영숙님의 거취를 파악했습니다. 진철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어디 있어?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5년째 투석 치료 중이십니다. 진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병원 상태는? 비서실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악합니다. 6인실 병동에 계시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곰팡이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철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뭐라고? 의료비 문제로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밀린 병원비도 상당하고 사채빚도 있는 것으로. 됐어. 진철이 비서실장의 말을 끊었어요.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당장 차 대기시켜. 네.
거기로 간다. 지금 당장. 진철은 코트를 움켜쥐고 걸음을 옮겼어요. 비서실장이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환자분이 아직 깨어나지. 진철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내 아들은 여기서 최고의 치료를 받고 있어.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곰팡이 핀 병실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진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0년을 혼자 버틴 여자야. 내 아이를 혼자 낳고, 혼자 키우고, 혼자 아팠어. 더 이상은 못 기다려. 진철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대기업 총수의 냉철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가장의 결기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진철은 다시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잠든 민우의 얼굴을 한 번 더 눈에 담았어요. 민우야, 아버지가 엄마 데리러 간다. 조금만 기다려. 진철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몸을 돌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비서실장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차량 즉시 대기시키세요. 회장님 이동하십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진철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해.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진철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어요. 영수가 30년 만에 다시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기다려. 이제 간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검은 리무진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진철은 차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빨리 가.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진철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달 모양의 은색 펜던트. 30년 동안 간직해온 것이었어요. JC&YS. 진철은 펜던트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돌려줄게. 30년치 빚을 갚을게. 리무진이 서울의 밤을 가르며 달렸어요. 영숙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한편 VIP 병실에서는 민우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링거액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고 있었어요.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민우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건강하던 시절의 어머니. 투석실이 아닌 햇살 가득한 부엌에서 밥을 짓는 어머니. 민우야, 밥 먹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민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30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바뀌려 하고 있다는 것을.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리무진이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진철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늦은 밤에도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하지만 진철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영숙 생각뿐이었어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동 중에 추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뭔데? 진철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영숙님과 민우 씨에 관한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진철이 고개를 돌렸어요. 비서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지난 30년간 영숙님의 취업 이력을 추적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비서실장이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영숙님은 병원에서 쫓겨난 후 여러 곳에 취직하셨습니다. 식당, 공장, 청소업체. 하지만 이상하게 몇 달을 못 버티고 해고당하셨어요. 매번
진철의 눈이 좁아졌어요. 왜? 조사 결과 누군가가 고용주들에게 압력을 넣은 정황이 있습니다. 저 여자 쓰면 큰일 난다.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진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비서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숙님이 수급 신청을 하실 때마다 서류가 반려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누군가 손을 썼습니다. 누가 그랬어? 진철의 주먹이 떨렸어요. 비서실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 고문입니다. 진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최 고문이 30년 전부터 끈앞풀들을 심어두고 영숙님을 감시해 왔습니다. 취업하시면 방해하고 복지 혜택을 받으려 하시면 막았습니다. 철저하게. 진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비서실장이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민우 씨가 사채를 쓰게 된 경위입니다. 3년 전 민우 씨가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모든 금융기관에서 거절당했어요. 왜? 신용등급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민우 씨 명의로 허위 채무를 등록해서요. 그래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고 사채에 손을 대게 된 겁니다. 진철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됐어요. 그리고 그 사채업자도 최 고문 쪽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민우 씨를 노리고 접근한 겁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내렸어요. 진철을 바라봤습니다. 30년입니다, 회장님. 30년 동안 최 고문이 영숙님과 민우 씨를 조직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진철은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를 구겼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짐승만도 못한 놈. 진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나? 나만 바보였어? 30년 동안 나만 몰랐던 거야? 진철은 구겨진 보고서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주먹으로 좌석을 쳤습니다. 그 시간에 영숙이는 굶고 아들은 사채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나는 뭘 했어? 나는 뭘 하고 있었냐고. 진철이 소리쳤어요. 운전석의 기사가 움찔했습니다. 비서실장도 고개를 숙였어요. 차 안이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진철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진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발신 유전자 검사센터. 제목 검사 결과 통보. 진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 통보. 검체 A 박진철과 검체 B 강민우의 친자관계 검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9%. 결론 친자관계 성립. 진철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99.999%.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에 눈물이 차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들. 진철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진짜 내 아들이야. 진철은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대기업 회장의 체면도 위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30년 만에 아들을 찾은 한 남자의 오열이었어요. 기사는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비서실장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 안에는 진철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울던 진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최 고문 지금 어디 있어? 비서실장이 대답했어요. 자택에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철은 휴대폰을 조작했어요. 문자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수신 최 고문.
오늘자로 태성그룹 모든 직책에서 해임한다.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됐어. 이제 그놈은 끝이야. 진철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신호에 걸려 멈췄어요. 진철이 초조하게 다리를 떨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없어? 진철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신호가 바뀌자 기사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더 빨리 밟아. 진철이 소리쳤어요. 내 아내와 아들이 기다린다. 기사가 속도를 높였어요. 리무진이 서울의 밤거리를 내달렸습니다. 진철은 가슴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꺼냈어요. 달 모양의 은색 펜던트. 30년 동안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영수가. 진철이 펜던트를 꼭 쥐었어요. 이제 간다. 늦어서 미안해. 창밖으로 허름한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울 외곽의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화려한 강남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저기입니다. 저 건물이 영숙님이 계신 병원입니다. 비서실장이 가리켰어요. 낡은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간판 글씨도 희미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어 보였습니다. 진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여기서 30년을 버틴 거야? 차가 건물 앞에 멈췄어요. 진철은 문이 열리기도 전에 뛰어내렸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불렀지만 진철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낡은 건물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단 1초도 더 기다릴 수 없었어요. 3층, 4층.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났어요. 5층. 내과 병동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진철은 복도를 달렸습니다. 501호, 502호. 병실 번호를 확인하며 달렸어요. 503호. 비서실장이 알려준 병실 번호였습니다. 진철은 문 앞에 멈춰 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가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진철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병실에 침대 6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진철은 병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누군가가 누워 있었어요. 앙상하게 마른 몸, 잿빛 피부, 팔에 가득한 주사 자국,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영숙이었어요. 진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의 영숙이 아니었어요. 그때의 영숙은 맑은 눈에 발그레한 볼, 생기 넘치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영숙은 병마에 시달린 중년의 여인이었어요. 30년의 세월이, 30년의 고통이 그녀의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숙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영숙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봤어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영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해? 영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헛것인가? 꿈인가? 30년 동안 꿈에서조차 보지 않으려 했던 얼굴이 눈앞에 있었어요. 진철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영숙아, 나야. 진철이야. 오지 마. 영숙이 소리쳤어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어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리 가. 왜 여기 와? 왜 이제 와서? 영숙이 베개를 집어 진철에게 던졌어요. 베개가 허공을 날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민우 건들지 마. 내 아들한테 손 떼면 죽여버릴 거야. 영숙이 울부짖었어요.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옆 침대의 환자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진철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진철은 천천히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허름한 병원의 곰팡이 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내가 임신한 것도, 민우가 태어난 것도,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도, 아무것도 몰랐어. 거짓말. 영숙이 소리쳤어요. 당신네 집안이 날 쫓아냈잖아. 돈 던지면서 꺼지라고 했잖아. 알아. 알아, 영숙아. 진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외삼촌이 그랬어. 그 인간이 다 한 짓이야. 나는 강제로 미국에 끌려갔어. 돌아와서 너를 찾았어. 30년 동안 찾았어. 근데 못 찾았어. 진철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찾지 못해서 미안해. 진철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한 손이었어요. 뼈가 만져졌습니다. 손등에는 수십 번의 주사 자국이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30년의 고통이 그 손에 새겨져 있었어요. 진철은 그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굳은 살 위에 입을 맞췄습니다. 주사 자국 위에 입을 맞췄습니다. 내가 갚을게. 30년치 빚을 다 갚을게. 진철의 눈물이 영숙의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영숙은 진철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고 우는 남자. 30년 전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남자. 원망하고 미워하고 잊으려 했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 남자가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추며 울고 있었어요. 영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엄마, 민우였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얼굴이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병원복 위에 아무렇게나 걸친 재킷. VIP 병실에서 정신없이 뛰어온 게 분명했어요. 민우는 병실 안 풍경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의 침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남자. 박진철 회장이었어요. 회장님이 왜 우리 엄마한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민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민우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어요. 민우야. 진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왔다.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네. 진철이 품에서 두 가지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달 모양의 은색 펜던트. 민우의 목에 걸린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또 하나는 접힌 종이. DNA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진철이 그것들을 민우에게 내밀었어요. 여기 봐라. 나와 너 친자 확률 99.999%.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어요. 눈이 글자 위를 훑었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9%. 민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비틀거리다 침대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내 아비다. 진철이 민우의 어깨를 잡았어요. 30년 전에 너희 엄마를 사랑했다. 헤어지게 됐지만 그게 내 잘못이다. 지켜주지 못했다. 너희가 고생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용서해라. 민우는 멍하니 진철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앉아 두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이 사람이 진짜. 영숙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키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 맞다. 영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말을 못했어. 말하면 더 힘들어질까봐. 찾아올 리 없는 사람 기다리느라 내가 더 아플까봐. 영숙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근데 이렇게 와버렸네. 30년 만에 와버렸어. 영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손에 쥔 검사지가 구겨졌어요. 아버지. 민우의 입에서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불러보는 단어였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 입안에서 굴려본 적도 없는 단어. 그런데 지금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왔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철이 민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늦어서 미안하다. 진철이 민우의 등을 두드렸어요. 민우는 아버지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민우야, 이리 와. 민우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영숙이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진철도 다가왔어요. 두 사람을 함께 안았습니다. 좁은 병실, 곰팡이 핀 벽, 깜빡거리는 형광등 아래에서 세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30년의 한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영숙의 울음, 민우의 울음, 진철의 울음이 뒤섞였어요. 옆 침대의 환자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보고 싶었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말들이 쏟아졌어요. 진철은 영숙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영숙은 민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우는 두 사람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30년 전 병원 옥상에서 함께 보던 달. 두 개의 펜던트에 새긴 달. 그 달이 지금 이 낡은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어요. 30년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드디어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성북동 고풍스러운 한옥이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창업주의 저택. 왕 여사가 거처하는 본가였어요.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대문.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기와 지붕이 위엄 있게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채의 큰 방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왕 여사가 호통쳤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눈빛은 여전히 서슬퍼랬어요.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올려 묶고 고급 한복을 차려입은 모습. 태성그룹의 안주인다운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최 고문이 엎드려 있었어요. 진철이가 그 천한 것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최 고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간호사년 잊지 않습니까? 그년과 그년이 낳은 사생아를 데려왔습니다. 심지어 저를 해임시켰습니다. 최 고문이 이를 갈았어요. 왕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예, 누님. 제가 어찌 거짓을 아뢰겠습니까? 직접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왕 여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집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철이에게 연락해라. 지금 당장 본가로 오라고 해. 네, 마님.
집사가 황급히 물러났어요. 최 고문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왕 여사가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 확신했어요. 3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2시간 뒤 본가 대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승용차 세대가 들어왔어요. 맨 앞차에서 박진철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차 문이 열렸어요. 영숙이 내렸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민우가 내렸습니다. 새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가 잔뜩 굳어 있었어요. 진철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진철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안채로 걸어갔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지만 진철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큰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진철이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들어갑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왕 여사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옆에 최 고문이 서 있었습니다. 왕 여사의 눈이 문 쪽을 향했어요. 그리고 진철 뒤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기어이 사단을 내는구나. 왕 여사가 호통쳤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30년 전에 정리된 일을 왜 다시 끄집어내느냐. 그것도 그 천한 것들을 데리고. 어머니. 진철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이 사람들은 천한 것들이 아닙니다. 제 아내와 제 아들입니다. 왕 여사의 눈이 부릅떠졌어요. 뭐라고? 진철이 영숙과 민우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니, 손주입니다. 인사 올리거라. 민우는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왕 여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 절을 올렸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손자 강민우 할머니께 인사 올립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왕 여사는 꿇어앉은 민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코웃음을 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의 얼굴, 이마의 선, 눈썹의 모양, 코의 각도, 턱의 선,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어요. 왕 여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감, 죽은 남편, 태성그룹 창업주. 젊었을 때의 그 얼굴과 눈앞의 청년이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왕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 고문이 재빨리 나섰어요. 누님 속지 마십시오. 저런 건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조작할 수 있고. 닥쳐. 왕 여사가 낮게 말했어요. 최 고문이 움찔했습니다. 왕 여사는 민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핏줄의 끌림이라는 게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진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뭐? 인정 안 해주시면 저도 태성그룹 회장직 내려놓겠습니다. 왕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최 고문도 경악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회장직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진철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30년 전에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외삼촌 말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닙니다. 제 가족을 버리느니 회사를 버리겠습니다. 방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그때 영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영숙이 왕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를 미워하셔도 됩니다. 원망하셔도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받아주세요. 민우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할머니도 없이, 가족도 없이. 그게 다 제 탓입니다.
영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쫓아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민우만은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왕 여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릎 꿇은 영숙, 고개 숙인 민우, 그리고 굳은 표정의 진철. 왕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리 가까이 오너라. 왕 여사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왕 여사가 손을 뻗었어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한 손이었어요. 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생했다. 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손주가 이런 손을 하고 있구나. 내가 못났다. 왕 여사가 민우의 손을 꼭 쥐었어요. 할머니가 못났어. 진작 찾았어야 하는데.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왕 여사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민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민우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누님. 최 고문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것들은 분명 재산을 노리고. 왕 여사가 옆에 있던 지팡이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최 고문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퍽! 지팡이가 최 고문의 어깨를 내리쳤어요. 최 고문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이 못된 놈아! 왕 여사가 소리쳤어요. 30년 전에 내가 그랬지? 내 손주를 쫓아낸 게 내 놈이지? 누님, 저는 집안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 내 핏줄을 쫓아낸 게 집안을 위한 거냐? 왕 여사가 다시 지팡이를 들어 올렸어요. 내 놈 때문에 내 손주가 굶주리고 내 며느리가 병들었어. 이 천벌 받을 놈. 지팡이가 또 내려쳤습니다. 최 고문이 바닥을 기며 피했어요. 나가, 당장 나가. 왕 여사가 호통쳤습니다. 다시는 이 집안에 얼씬거리지 마라. 내 놈은 오늘부로 박씨 집안과 남남이다. 최 고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허둥지둥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왕 여사가 지팡이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일어나거라. 영숙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왕 여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생 많았다. 왕 여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30년을 혼자서 버텼구나. 이 늙은이가 죄인이다. 왕 여사가 영숙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진철이 앞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진철이 깊이 절을 올렸어요. 왕 여사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가장이 됐구나. 창밖으로 달이 밝았어요. 30년 만에 이 집안에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1년 후 TV 화면에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이 난치병 환우 지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박진철 회장의 아들 강민우 본부장이 맡았으며 매년 100억 원 규모의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화면에 민우의 얼굴이 비쳤어요. 단정한 수트를 입고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재단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 박진철 회장의 대저택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삭막하고 차가웠던 이 집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장미, 튤립, 수국. 누군가 정성껏 가꾼 것이 분명했습니다.
거실에도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집 안 곳곳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민우가 계단을 내려왔어요. 깔끔한 네이비색 수트에 잘 다린 셔츠. 1년 전 면접장에서 입었던 낡은 양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눈빛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민우가 현관 쪽을 향해 인사했어요. 부엌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민우야, 아침은 먹고 가. 영숙의 목소리였어요. 민우가 부엌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시간 없어요, 엄마. 아침 회의가 있어서. 영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1년 전의 영숙이 아니었습니다. 볼에 혈색이 돌고 눈에 생기가 넘쳤어요. 더 이상 잿빛 피부도 앙상한 몸도 아니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이 성공한 뒤 영숙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투석실에 다닐 필요도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진철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의료진을 모아 수술을 진행했거든요.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지. 잠깐만. 영숙이 주먹밥 2개를 비닐에 싸서 민우에게 건넸어요. 차에서라도 먹어. 민우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민우가 영숙의 볼에 뽀뽀를 했어요. 영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어서 가. 민우가 웃으며 현관을 나섰어요. 대문 앞에 검은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민우가 차에 타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집,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곳이었어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둘이 살던 그때, 병원비 걱정, 사채 걱정, 끼니 걱정,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래 진료실, 영숙이 진료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진철이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수치가 완벽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영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네. 정말 건강해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철이 영숙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여기 올 일 없겠네. 진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숙이 진철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진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30년 동안 버텨준 당신 덕분이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어요. 병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1년 전 영숙이 있던 곰팡이 핀 병실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이제 영숙은 최고급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았어요. 더 이상 밀린 병원비도 사채빚도 없었습니다. 진철이 영숙의 어깨를 감쌌어요. 집에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녁 무렵 대저택의 부엌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어요. 영숙이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잘 익은 김치에 돼지고기, 두부, 파, 구수한 냄새가 부엌 전체에 퍼졌습니다. 가정부가 다가왔어요. 마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영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못 해준 밥이에요.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요. 가정부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찌개를 저으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요리하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빚 걱정 없이 그냥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것. 그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처음 알았어요.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민우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도 왔어. 진철의 목소리였어요. 영숙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서 와요. 손 씻고 와요. 밥 다 됐어. 민우와 진철이 나란히 들어왔어요. 두 사람 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출퇴근하는 모습.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어요. 오늘 뭐야? 냄새 좋은데. 진철이 코를 킁킁거렸어요. 김치찌개요. 엄마표?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식탁 위에는 소박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노릇노릇한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 화려한 코스 요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집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에게는 그 어떤 만찬보다 귀한 식사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어요. 진철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고 눈을 감았어요. 아, 이 맛이야. 호텔 밥보다 당신 밥이 100배는 맛있어. 진철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영숙이 웃었습니다. 에이, 또 시작이야. 진짜야,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진철이 연신 밥을 퍼먹었어요. 팔불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회의 때 정말 멋지셨어요. 이사들 앞에서 신사업 발표하실 때요. 그래, 내가 보기에도 괜찮았어? 네. 저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진철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영숙이 두 남자의 밥그릇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김치찌개 속 돼지고기를 집었습니다. 먼저 민우의 밥 위에 올려줬어요. 우리 아들 많이 먹어. 그리고 진철의 밥 위에도 올려줬어요. 당신도요. 두 남자가 동시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영숙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야, 둘이 짜고 치는 거야?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30년 전 병원 옥상에서 함께 보던 달. 두 개의 펜던트에 새겼던 달. 그 달이 지금 이 행복한 식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김치찌개를 먹으며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어머니는 병들어가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건강하고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민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아프지 않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진철이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TV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나란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거든요. 영숙이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민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더 고생했지. 진철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어요. 며칠 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진철이 가운데, 양옆에 영숙과 민우가 서 있었어요. 이거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자. 진철이 말했어요. 영숙과 민우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활짝 웃고 있었어요.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예뻐요. 영숙이 말했어요. 우리 가족. 민우가 말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나란히 늘어졌습니다.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찾은 진짜 행복. 빗속에서 시작된 재회가
따뜻한 저녁 식탁에서 완성됐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